네, 반갑습니다. 덕후스레치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 5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박 4일 일정 마치고요. 내려온 길에 전라북도 남도 이쪽 한번 돌았거든요. 담양, 그리고 광주, 여수 이렇게 쭉 돌았는데 5월 초다 보니까 너무 축제도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5월 초 역시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축제도 많고 그래서 참 뜻깊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산 왔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깜짝 놀랐습니다. 4%가 지금 넘게 올라가지고 아침부터 쭉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6,900까지 900 바로 앞에서 지금 살짝 밀려서 진짜 6,874 7,000이 코앞인 것 같아요. 일부 유튜버들 증시 전문가들이 이제 반도체도 팔아야 된다,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RSI 이격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식은 그 차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론 차트라는 것도 의미가 아주 없지 않지만 결국에는 기업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베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쟁이 터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매크로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업률이 막 올라가고 금리가 튀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는 거니까, 기업의 가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앞으로도 토커투자가 영원하진 않겠지만 주식은 제 채널보다 더 오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늘 기업의 이익, 업황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보시고 투자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닉스 10%. 하이닉스 10%. 와, 국정하신 분들 너무 좋겠다. 저는 국정 안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침만 하더라도 13만 4천 원 정도 했는데 지금 14만 원. 오늘 13만 원이 올라갑니다. 10%가 넘게 올라가는 이런 미친 장인데, 정말 요즘에 유튜버들에 대한, 경제 유튜버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못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4% 정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이익을 못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홀딩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막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이런 것들 저도 이해가 들어요. 포모 같은 것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버티느냐예요.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서 전쟁 같은 폭락장에서도 얼마나 잘 버티느냐, 물량 안 털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 올라가는 장에서도 이게 비싼지 싼지, 주가가 비싼지 싼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본인이 잘 알아야죠. 업황도 확실히 깨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지금은 토큰 쇼티지입니다. 토큰 쇼티지. 사람들이 AI를 돌리고 싶어도 AI를 제대로 못 돌려요. 왜냐면 토큰이 너무 지금 모자란 상태. 그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가 부족하고, 또 이제 CPU가 부족하고, CPU 같은 경우는 원래 데이터 센터에서 한 세트의 그런 블랙웨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세트 하나 만드는데, 예전에는 GPU랑 CPU 비중이 8대 1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4대 1까지 줄었고, 결국에는 1대 1까지 갈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또 이제는 CPU가 더 중요하지 생각이 됐고, 메모리는 여전히 중요하고, 왜냐면 CPU가 메인인 이런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추론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메모리는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GPU 세계에서 CPU 세계가 넘어가고, 또 그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메모리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일단은 5월달까지는 기다려보자 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4월달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월달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롱텀 어그리먼트인가?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메모리 업체한테 장기 계약을 하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장기 계약을 좀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메모리에 대한 쇼티지는 당분간 제가 볼 때 올해는 당연하고 내년까지도 거의 이번 여름이면 내년 메모리 판매량도 다 완판이 될 것 같고, 1분기 들어서 메모리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조금 둔화되긴 했었는데, 그건 워낙 단기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튀었어요. 걔만. 쇼티지가 엄청나게 났던 거고, 이 메모리 시장에서의 더 큰 시장은 뭐냐면은 B2B거든요. 현물가는 B2C라고 보시면 되고, B2B가 메인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격차가, 그러니까 B2B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풍기한 상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전쟁 터지면서 약간 개인들이 주춤해졌는지 약간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거 상황인데,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B2B도 올라가고 B2C도 잠깐 쉬었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세는 2분기, 3분기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내년 2027년이잖아요. 2027년까지는 의미 있는 캐파 증설로 인한 그 메모리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는 또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많이 버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메모리 그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 하십시오. 10월 달까지는 적어도 제가 홀딩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만약에 그 전에 뭔가 있으면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하루에도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수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 시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메모리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애국한 거고,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을 이렇게 해서 또 많이 버셔가지고 메모리 주식을 통해서 또 많이 벌어오시면 또 그것도 애국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올해 엄청난 규모의 무역 흑자가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더 큰 무역 흑자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올해보다 한 50%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 1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수출이 폭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일본을 앞질렀더라고요. 이게 저는 태어나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3배 정도 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규모도 비교가 그러니까 한 3배 이상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점점 올라와서 반도체가 폭발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무역 흑자가 폭증해서 계속 들어온 상황에서도 달러원은 147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80원대에서 7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런 그 달러의 원화의 약세 현상은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해외에서 번 돈들이 국내로 안 들어오고 해외에 이렇게 있는 케이스 상당히 많고,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개인들의 해외 자산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이게 예전에 뭐 IMF 때 2,000원 갔다, 뭐 1,500 이상 갔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왜냐면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통화가 약세가 된 거랑, 국내든 해외든 투자자들이 원화의 값어치가 없다 생각해서 원화를 막 던져가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태. 그러니까 1,100원대에서 200원, 300원, 400원, 500원, 2,000원 가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위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400원대가 뭐 위기다, 뭐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외 자산이 해외 부채보다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해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요. 반대 케이스는 재앙이죠. 완전 재앙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가 요즘 뭐 그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뭐 근래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뭐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가망성이 없는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쟁 관련해서는 제가 3월 뭐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뒤로는 뭐 거의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 뭐 거의 무의미한 전쟁이죠. 무의미한 전쟁도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유가가 튀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코스피도 신고가고, 코스닥도 신고가인가? 코스닥도 신고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화랑인 그런 상태고, 나스닥이라든가 유럽 증시 몇 군데도 보면은 신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완화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저는 이번 주말 연휴 때 그 주식시장이 안 열리니까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좀 심심하더라고요. 여행 중인데도 뭔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솔직히 약간 돈 복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시장이 이럴 땐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경우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1년 가까이 한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 빅테크 기였잖아요. 왜냐면 AI가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횡보를 했는데, 보란 듯이 그거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다렸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실적 시즌 때 제대로 하나 보였죠. 구글하고 아마존이 제대로 보여졌고, 구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미친 듯이 가면서 진짜 너무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제 구글의 그 비중이 벌써 40%가 넘어갔어요. 구글이
진짜 효자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미친듯이 많이 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아마존하고 또 다른 종목을 반반해서 들어갔었는데 일단 괜찮습니다. 200불 때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70불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잘 들어간 것 같고, 일단은 오픈AI랑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거의 다 끊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이 세 종목이 저는 이제 제일 좋습니다. 메타랑 그 넷플릭스가 좀 재미가 없는데, 상당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나쁘지 않고요. 뭐, 반도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덜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 제가 주식을 팔고 나서 1년 8개월 가까이 현금만 갖고 있었는데, 팔기 전에는 가장 비중이 컸던 게 애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한 절반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애플도 그때 팔고 나서부터 많이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뭐 구글이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애플이 예상을 깨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중국 시장에서는 그 자동차라든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좀 축소가 될 것 같다고 봤어요. 왜냐면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서로 이제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나눠진 그런 새로운 각자의 시장이 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 활동도 상당히 좀 힘들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의 그 제품들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퍼포먼스, 성능이 가성비가 너무 월등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제품들이 좀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봤었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대체로 맞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틀렸어요. 애플은 저도 화웨이라든가 현지에 있는 기업들의 그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 제품들의 성능이 워낙 좋잖아요.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라이카라든가 뭐 여러 기업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동맹 체제를 이렇게 구축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카메라 기능도 좋아졌는데, 근데 약간 애플을 사치제 혹은 수입품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제품의 그 판매량이 거의 20%가 올랐네,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정말 작년부터 이제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올라왔는데, 그 오렌지 컬러를 이렇게 싹 둘러가지고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그 컬러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해서 AI 그 퍼포먼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삼성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그 네임밸류,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한다는 거는 진짜 팀쿡이 맛을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팀쿡이 진짜 중국을 거의 매달 가다시피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나,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생산되는 제품들을 뭐 70% 이상을 뭐 쓰겠다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했던 것 같아요. 중국 당국도 뭐 애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고 제품들도 대부분 중국 걸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막지 않으면, 방해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특히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플 제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 아이폰이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 24기가 정도의 그 메모리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굉장히 스펙이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소프트웨어, iOS를 기반으로 한 자사 운영체제의 소프트웨어들이 다 최적화됐기 때문에 좀 저렴한 메모리라든가 저렴한 뭐 AP,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스펙이 전체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뭐 삼성폰은, 이거 삼성폰인데,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외사, 그러니까 구글 거의 플랫폼을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기기들과의 최적화라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거죠. 기기 자체도 상당히 비싼데 저렴한 메모리라든가 저렴한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 원가, 코스트가 낮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 그 마진의 그 율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높이지 않더라도, 메모리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이폰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가격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화웨이라든가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마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 올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폰하고의 그 경쟁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메모리 대란, 메모리 쇼티지인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애플이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퍼포먼스가 잘 나와서 참 그러니까 예상 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제 초반에 지금 아마존하고 구글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존과 구글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과 상당히 연관이 있죠. 왜냐면 엔트로픽이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가 뭐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존 거랑 그 구글 거를 나눠서 이제 쓰고 있는데, 엔트로픽이 상당히 잘 나가다 보니까 이 두 회사 아마존과 구글이 상당히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LLM 서비스도 있고 뭐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게 대박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결국에는 뭐 이제 GPU, CPU, 메모리 이 시기가 조금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이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만지를 일으키고 여기서부터 시총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최고의 주식은 결국에는 구글이 될 수밖에 없다, 알파벳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작년 여름부터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비중이 40%까지 올라왔지만 결국은 50% 60%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계속 유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왜냐면은 작년 관세 전쟁 이후부터 계속해서 홀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차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마는 주식은 잘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익을 홀딩해서 이거를 배가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자라나고 있는 새싹을 자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홀딩해서 제대로 과실을 다 따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정말 모험 자본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우리가 투자할 때 CEO를 잘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CEO가 뭐지? 마크 주커버그인데, 주커버그가 여러 가지 헛발질 많이 했잖아요. 전 메타가 증강현실이라든가 뭐 이런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잘 안 될 거라고 봤었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특히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 잘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거의 이제 150조 가까운 돈을 한 5년 이상 퍼부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안 됐죠. 이건 거의 사업을 접다시피 한 그런 상태고, 지금 절차 탕마해서 고글 안경 서비스 있잖아요.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제품들 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큰 돈을 쓴 상태에서 조금 지금 좀 힘든 상황이고, AI 쪽에 엄청나게 지금 돈을 퍼붓고 있어요. 제일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돈 못 버는 기업 중 하나가 이제 메타인데, 왜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이런 쪽에서의 여기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는 조금 한계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한계냐면 좀 사이즈 단에서의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거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매출을 이제 끌어올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뭐 크롬이라든가 구글 검색 아니면은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매출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틱톡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그런 위치가 조금 좁아진,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전체적인 파이로 볼 때는 좀 좁아진 그런 측면이 있죠. SNS라는 큰 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메타는 늘 변동이 크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 CEO가 방향을 잘 잡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가게 되면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이 있고 큰 성공이 있는데, 일단은 메타 쪽에서의 메타버스 쪽에서는 조금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AI 쪽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뭔가가 잘 안 보이긴 해요. 뭔가 잘 안 보이고, 요즘 들어서는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16세 이하의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벌금도 맞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칭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조금 네임이 있는 분들, 저 같은 사람 말고, 아니면 그러니까 멤버가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칭 계정이 확 뜨더라고요. 친구 추천에도 막 뜨고 해서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자정작용 이런 것들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메타는 지금 약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도 이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10%가 좀 안 되는데 가지고는 있어요. 원래 10% 정도로 들어갔는데 브로드컴이라든가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이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 메타는 비중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놔둬보고 있는 상태, 한번 주커브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좀 아깝긴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부산 온 지 이제 하루가 됐고요. 좀 시황 한번 구독 못 봤는데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서 좀 자료를 좀 분석한 다음에 독과 투자일지로 다시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은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염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